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야간나입니다. IS 계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출시가 3월 14일로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금융권에서는 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정도로 이 ISA 계좌의 등장은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큰 이슈인데요. 저희 머니컨설팅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저희 머니스토리 시간에 ISA 계좌 전격 대해부를 이번 주 내내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ISA 계좌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해야 할지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여기에 따른 활용 방안까지 상세하게 짚어봐 드립니다. 그리고 머니컨설팅 시간에는 50대 부부의 가입보험 점검해보고요. 보완할 점은 없을지 컨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의 시청자분들도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69번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20번 문자 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se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와 함께 궁금증과 답답함 해결해드릴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금융과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죠. ISA에 대해서 정윤영 전문가께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열릴 ISA 계좌, 우리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말하는데요. 일반 저축계좌와 다르게 개인종합자산관리라는 말을 붙여서 이 계좌를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 ISA는 사실은 뭐 대단한 말이 아니고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그냥 약자입니다. 약자를 이 한글로 긴 말을 좀 줄여서 쓴 것 뿐인데, 문제는 이게 뭐 비과세 제도 뭐 여러 가지 뭐 혜택 많은 걸 주지만 일단 분산 투자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ISA 계좌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뭐 기존의 재형저축, 소장펀드, 뭐 보험의 비과세 저축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ISA의 다양한 분산 투자를 이용해서 소득을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ISA 계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ISA라는 계좌 특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어디 가서 뭐 인터넷을 뒤지신다거나 아니면 뭐 금융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지 않더라도 ISA는 저런 거구나, 어떻게 쓰면 좋겠구나, 이런 가이드를 좀 잡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ISA 계좌란 무엇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세이빙 어카운트면 그냥 저축 계좌입니다. 일반 통장인데 굳이 이걸 우리말로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SA라는 거 안에 예적금, 주식, 펀드, ELS 같은 파생상품까지 다양한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흔히 많이 계신데요. 이 주식형 펀드 외에도 국내, 국외 모든 주식형 펀드가 다 가능하시고요.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도 가능하시고 당연히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도 가능하십니다. 이게 왜 좋으냐?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 거래 자체가 매매세 정도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 자체도 사실은 세금이 크지가 않은데,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 또는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죠. 거기다가 환차익까지 발생되면 추가로 세금이 붙게 되는데, 이 ISA에서는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 외에도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펀드에 대해서 모두 다 세금을 좀 절세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드립니다. 주의하실 거는
비과세, 면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것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흔히 주식이 너무 높이 상승하거나 너무 낮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해는 했으나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안전 대체 상품, 너무 안정적이지도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은 대체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이 ELS인데 여기에서도 15.4%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ISA의 계좌에 포함되어 있는 ELS는 일단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면 당연히 세금이 없고요. 그 이상 되더라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투자 대상을 갖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IS 계좌가 좋다라고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좋은지 아니면 나에게 안 맞는 건지는 나중에 한번 더 점검을 해보겠지만 일단 ISA 계좌라는 것은 만들어진 배경은 참 좋게 만들어진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SA 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능하십니다. 가입이. 근데 은행권에서는 아직까지는 투자일임업법에 대한 그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태라 은행권에서는 지금 허가 신청을 냈고요. 이 허가가 아마 3월 말쯤, 3월 중순에서 말이면 완료가 돼서 늦어도 4월 초면 아마 은행권에서도 일임형 ISA가 아마 판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상품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가셔야겠죠. 신탁형, 일임형 딱 하나입니다. 누가 운영하느냐. 신탁형은 내가 하는 겁니다. 투자의 배분을 공격적으로 가든 안전적으로 가든 내가 수익 배분을 거쳐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내가 바꾸는 것이고요. 일임형은 전문가가 해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해주던 증권에서 해주던 모델 포트폴리오를 일정한 수익률을 맞출 수 있도록 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수익률을 추가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투자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투자 포트폴리오 경제를 보는 눈이 있다고 하신다면 사실 신탁형에서 나을 수도 있고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해줘. 나는 좀 이런 의존하는 쪽이 많다고 한다면 사실 일임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는 없겠죠. 아마 발표는 안 났고 실제 상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마 수수료 면에서는 좀 일임형의 수수료가 좀 더 붙지 않을까. 대신 관리해주고 대신 운영해주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수수료가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게 되는데 두 가지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가시면 좋은 것이 신탁형은 내가 운영하기 때문에 남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운영 능력이 좋다면 오히려 일임형보다는 신탁형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 맡겨놓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다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전 세계 주가가 출렁이고 있죠. 금리도 올라간다고 그랬다 다시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유가는 지금 하락해서 끝을 모르고 있고 금값도 지금 실제 수익은 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처럼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수익이 나기가 힘든 경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일임형의 ISA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이 날까요? 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투자 대상 자체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란다면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임형을 해놓고 무조건 수익이 나겠지라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경제 상황에 따라서 투자 수익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다만 내가 좀 잘 모르니 전문가가 좀 해다오라고 부탁하는 거 외엔 큰 차이가 없다. 이것만 알고 가입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은 가입 대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입 당시 직전 해당 연도 과세 기준입니다. 만약에 지금 올해 2월 달에 가입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작년의 소득 기준으로 가입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작년이 없고 올해 내가 1월 달에 취업을 했다. 그럼 1월 달 소득 과표를 내시면 됩니다. 난 이제 얼마 안 돼서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작년과 올해 기준입니다. 꼭 당해년도까지도 포함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근로사업자 모두 포함이고 농어민이 포함인데 이 과세 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주부님들은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맹점 아닌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가 너무 좀 더 소득이나 이런 것도 다 떠나서 좀 많은 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된다.
요게 약간 맹점 아닌 맹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입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15만 8천여 명 정도가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일부겠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분들은 소득이 있는 한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가입 시 준비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수증, 원천징수, 소득을 증명하는 겁니다. 소득을. 자, 소득 지급 확인서. 소득 지급 확인서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내가 농어민이다 라는 걸 밝히시려면 이 확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아마 그 실제 농어민이신 분들은 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으니까 꼭 가입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서류를 발급받아서 가입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근로장려지원금 확인서를 꼭 받으셔야 된다. 이게 없으면 혜택을 못 받는데 가입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오겠지만 의무납입 기간이 일반적으로 ISA는 5년인데 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3년만 넣어도 일반 분리가사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초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납입 한도입니다. 많이 하실 텐데 1년에 최대 2천만 원입니다. 최대 1년 최대 2천만 원. 월납을 하던 뭐 수시로 넣던 목돈을 넣던 1년에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좌 가입 당해 연도부터 5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ISA를 계속 지켜보다가 올 12월쯤이나 돼서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돈을 여기저기 안 내다 보니 내 수중에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있다. 뭐 1천만 원만 있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12월 달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 1월 달에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 만약에 지금처럼 주가가 안 좋으면 모르겠지만 경제가 좋아서 상승일 때 추가 수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입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천만 원은 12분의 1로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꼭 정기적인 추가나 납입이 아니시더라도 1년 딱 연도가 바뀌기 전에는 내가 얼마든지 2천만 원 한도는 넣을 수가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단 연간 한도의 2월은 없습니다. 한도가 2천만 원인데 내가 실제로 1천만 원밖에 못 넣은 거예요. 1천만 원 여유가 있네? 그럼 다음 달에 넣으면 좀 안 될까? 내년에는 좀 3천만 원 안 될까? 뭐 통신사 요즘에 인터넷 데이터 요금 쓰면 2월 된다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데 ISA는 그게 없습니다. 딱 1년 동안 2천만 원이고 못 넣으면 끝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새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딱 제한이 된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재형저축, 재산형성저축하고 소장펀드 같은 경우랑 합쳐서 2천만 원입니다. 그냥 ISA만 2천만 원이 아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더해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ISA 2천만 원 따로, 재형저축 2천만 원 따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재형저축으로 내가 한도를 2천만 원까지 올려놓으셨다라고 하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ISA를 가입하고 싶다. 그렇다면 맞춰야겠죠. 이거에 대한 한도를 좀 내리시고 대신에 그만큼 한도를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고 하시는 것보다 미리, 만약에 가입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미리부터 기존에 있던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한도를 조정해서 넣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의무납입 기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년. 이 의무납입 기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무조건 돈이 들어가면 못 뺀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해지 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단 비과세라든가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지 내 돈이 들어가면 묶여서 더 이상 꺼내지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이 5년을 3년으로 줄일 수 있는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년 이내에 3년만 넘어가시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보고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5세에서 29세 이하의 가입자.
청년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15세가 무슨 소득이 발생을 할까요? 학교 다녀야 될 나이인데 20살 이상이면 모르겠죠. 왜 15세부터 이게 가입이, 이건 보험도 아니거든요. 저축상품이고 소득이 발생해야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오히려 소득이 없더라도 주부님이나 아니면 노령자들에게 좀 혜택을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좀 이 부분은 좀 의지가 이상하지만 일단은 요 구간에 들어가면 특히나 뭐 결혼이라든가 목돈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이후에는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뭐 제도를 마련했다는데 사실 저 부분은 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돈 쓰신 분들은 아이들 이름으로 1년에 2천만 원씩 1억까지 증여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저희 같은 서민들은 학교 다녀야 될 애들한테 나가서 앵벌을 시키지 않는 이상 저 나이 때 돈을 벌긴 어렵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제도가 그렇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걸 증빙을 하면 3년만 넘어가도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서류를 제출 안 하시면 5년까지 묶여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만 알려드렸고 내일은 IS에 좀 더 깊숙한 내용까지 들어가서 ISA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나머지 시간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스토리 시간에는 ISA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재무와 보험에 대한 고민 해결 방법 알아보는 머니 컨설팅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0231531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정윤영 전문가와 함께 장수신 전문가께서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 ISA에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뭔지 헷갈리거든요. 네.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합과세로 세금을 매기면서 그다음에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비과세 같은 경우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즉 세금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누진되어서 적용되는 세금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리를 해서 따로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과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이 분리과세를 이 효과를 이용한다면 더더욱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비과세는 면세의 개념이고 분리과세는 절세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비과세는 면세, 분리과세는 절세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 궁금증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74님이시네요. ISA 가입할 때 신탁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임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셨고요. 4769님이시네요. 현재 아이 출산하고 직장을 쉬고 있는데 그럼 ISA는 가입할 수 없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역시 IS 관련 문의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말씀을 좀 드리죠. 그 ISA 가입할 때 신타격이 좋으냐 아니면 일임형이 좋으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젊으신 분들이 있죠. 주식이나 증권에 관심이 많고 뭐 금리나 예적금,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수익에 관여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신탁형이 좀 좋고요.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 상담을 보면 투자는 잘 모르겠으니 그냥 네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냥 은행 이자보단 좀 높더라도 그냥 괜찮으니 네가 알아서만 해줘 라고 마음을 좀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높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으로 하시는 좀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일임형을 차라리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에 아까 주부님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인데 소득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지금 아이를 낳고 잠깐 쉬시는 기간이라고 하시는데 ISA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그 전에 18년 지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시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라도 가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남편분이나 가족분이 소득이 있으면 그쪽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들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695님이시네요. 4년 정도 지난 저축보험을 갖고 있는데 ISA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요. 9068님,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는데 적립금이 최저 보증이율로 보장된다는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 상담들도 계속해서 해결해보죠. 그럴까요? 네. 자, 일단은 그 4년 정도 지난 저축보험 갖고 계시다. 사실 지금 ISA 계좌가 열리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1시간 갖고 ISA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상품이 좋다.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은행이나 증권에서도 어딜 가도 요즘에 이 상품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좋다는 말에 듣고 일단 현혹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이 상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한 후에 이 상품이 나에게 맞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나서 이 저축보험뿐만 아니라 뭐 예적금이나 아니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나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이 ISA 계좌가 맞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전환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 좋냐, 이 상품이 좋냐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함부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것이 IS는 아직까지 한다고만 되어 있지 100% 뚜껑이 열려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시를 하고 한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이 상품이 어떻구나라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가입하시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냥 두 번째 질문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면 지금 금리가 다시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매번 말씀드리죠. 요즘에 그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국내 5개 보험사의 TF팀을 만들어서 보장과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품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신보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연금까지 가능한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예, 그런 상품들 중에 지금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 한 3에서 3.1% 정도는 보장해주는 상품이 있다. 아마 그걸 제안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가 보장이 목적이다. 저축보다는 그렇다면 일반 종신보험을 그냥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면에서 훨씬 저렴하거든요. 아니고 나는 보장은 필요 없어. 난 노후만 하면 돼. 노후 준비만 하면 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 상품보다는 차라리 일반 연금보험이나 아니면 변액연금 같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비교적 내가 사망보장도 필요하면서 노후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고자 하시면서 금리가 좀 보장이 된다니까 안전하게 굴려볼까 하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입해도 좋다. 어떤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에 꽂혀서 상품을 가입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Q&A는 여기까지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재무와 보험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는데요. 망설이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02-3153-1669번 무료 전화 열려 있고요. 013-3366-0120번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 사례자님 상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50대 부부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보험이 너무 없습니다. 사실 그간은 보험을 많이 들고 있어 봤자 과연 나중에 다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해서 보험에 관심이 적었는데요.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고 주변 친구들이 잘 보장받는 거 보면 저희도 불안하네요. 현재 실손보험만 갖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보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50대 부부의 보험 점검과 추가 보완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부가 가입하신 보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일단 사례자분의 의뢰사항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50대 부부 의뢰사항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점검과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었습니다. 일단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홈쇼핑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례와 동일했는데요. 일단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홈쇼핑 상에서 자신들이 확인했던 내용은 100% 보장을 해준다는 말을 믿고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 100% 보장이라는 말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미의 보장이라서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을 때 이 보험사와 마찰이 생겨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길 원하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해주길 원하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보험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입하고 계셨던 보험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화면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 보험 가입 현황인데요. 일단 57세 남편분께서는 H사 통합보험 6만원짜리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53세 아내분께서는 H사 통합보험으로 6만 2천원을 납입하고 계신데요. 일단 월납보험료는 총 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남편분과 아내분이 합쳐서 12만 원 정도 된다면 보험료가 좀 연령대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장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나요? 네. 일단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해당 위험률이나 손해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례자 두 분 모두 연령대가 적지 않은 데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했는데요. 그 이유는 보장 내용에 있었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했듯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보험은 개인의 경제력이나 가족력 같은 개개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보장 금액이나 보장 시기를 설정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사례자분들께서는 슈퍼마켓에서 그냥 물건을 사듯이 홈쇼핑에서 제시하는 상품을 그저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원하는 보장 금액이나 보장 시기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장 내용을 정작 확인했을 때에는 암이나 그리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과 같은 주요 성인병에 대한 진단비들이 모두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보험의 기타 입원이나 수술 특약에서도 필요한 보장 내역은 제외가 되어 있었고 일부 제시되는 특약들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보장 내역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역시 보장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이 보험 리모델링 어떻게 수정됐는지 남편분부터 살펴보죠. 네,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7세 남편 보험 리모델링 현황입니다. 자,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암이나 성인병 진단비 같은 담보를 일단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통해서 보완을 해드렸고 여기에 암 입원비랑 수술비 특약을 추가하였고요. 그리고 뇌출혈보다 더 넓은 범위인 뇌졸중과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근경색보다 더 넓은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통해서 둘 다 진단비 1,000만 원으로 구성을 통해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손의료비 담보를 준비해서 전체적인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보장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 사망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로 되어 있어요. 네. 여기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보통 사망 보장을 위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딱 이 남편분께서 필요한 게 딱 이런 케이스였는데 더욱더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직은 무리하게 사망보험금을 설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최대한 보험료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된 것 같네요. 자, 남편분 보험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아내분이신 사례자님 보험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세 아내분 보험 리모델링 현황인데요. 일단 일반 사망보험금 3천만 원, 그리고 상해 사망 시에는 1억 8천만 원, 그리고 남편분과 동일하게 암진단비 3천만 원과 암입원비 수술비 특약으로 보장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동일한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통합 1천만 원,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질환 통합 1천만 원으로 성인병에 대한 보장을 보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 입원비와 수술비가 추가로 들어갔는데, 일단 생명보험에서의 입원 수술 특약과 손해보험에서 입원 수술 특약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같은 질병으로 만약에 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생명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질병과 손해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질병은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수술 특약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의 수술 특약은 특정 수술만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부 수술 특약은 최초만 지급을 해주고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은 동일 부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생명에서 수술 특약은 일단 특정 수술을 제외하고는 1년에 무제한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의 입원 수술 특약과 생명보험에서의 입원 수술 특약을 동시에 보완을 해드렸고요. 여기에다가 실손의료비를 담보를 준비해서 전체적인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했던 보장들이 알차게 채워지면서 보험료도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 변화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기존에는 H사의 통합보험 6만원과 그 다음에 아내분께서도 H사의 통합보험 6만원, 총 월 보험료 12만 2천원을 납부하고 계셨는데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H사 통합보험으로 20만원, 여기에는 기존에 부족했던 암진단비, 그 다음에 성인병에 대한 담보를 다 포함해서 설계를 해드렸고요. 아내분께서는 M사의 정기보험 6만 6천원, 그리고 H사의 통합보험 13만 5천원을 보완해드리면서 모자랐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납입보험료는 12만 2천원에서 40만 1천원으로 약간의 보험료가 증액되는 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갑자기 보험료가 좀 올라가면서 이 사례자분이 부담되시진 않을까 싶으면서도 네. 이 연령대에 비하면 이 정도 보험료면 적당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률도 높아지고 또한 회사 손해율에 따라서 일단 보험료가 높아지는 게 당연히 맞고요. 현재 사례자분들 같은 경우도 50대이시기 때문에 나이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보험료가 적절하게 보험이 리모델링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통 이 사망보장을 위해서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많이 가입들을 하시는데요. 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또 종신보험, 정기보험을 가입한다고도 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실 그 방송에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상속이라는 것은 그 부모님, 흔히 말하는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사망한 이후에 발생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부모님이 자산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 공짜 아니냐 이거죠. 부모님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자산을 자녀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받는 것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너도 비용을 지불해라. 이게 바로 상속세인데, 이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상속이 진행되는 시점과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동일합니다. 두 개 다 특징이 사망 시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내가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 거의 그냥 세금 1억이면 2억, 1억, 2억이면 2억이 나왔을 때 내가 그만큼의 현금을 다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망보장금 1억, 2억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그 전체 보험금 중에 50%, 적게는 한 30, 40% 정도만 내셔도 실제로 그 많은 사망보험금을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산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상속세가 예를 들어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2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2억의 사망보장금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 즉 한 8천만 원에서 1억만 내면 사망보장금 2억을 받음으로 인해서 상속세가 발생된 세금을 사망보험금으로 대신하는 형태인데요. 사실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론은 그겁니다. 세금을 100% 모두 다 현금으로 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미리만 준비 잘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세금 한 푼 없이 상속세를 다 해결할 수가 있고, 단순하게 상속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라 증여세를 엮기 위해서 지금 성인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미리 증여를 하고 이 증여된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부모님에게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사망 시 발생되는 사망보험을 다시 세금을 내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부모님이 돈을 내주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내고 자식은 돈 한 푼 안 내고 세금도 내고 부모님 자산에 다 받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 상속하고 정기보험을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말씀으로만 드리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 한계점이 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말씀을 좀, 이 사례자처럼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다 말씀을 해주시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절세를 위해서 정기보험이나 종신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알려주실 수 있겠죠? 여러 가지보다도 대부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때 부모님 같은 경우 내가 가약자, 또 내가 피보험자, 수익자만 자녀 또는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내 식구들에게 나눠갖게 되게끔 하는데, 문제는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가 됩니다.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은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또는 대표적으로 상속 같은 경우를 위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 및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자녀여야 되고요. 그 보험의 피보험자는 상속을 진행할 부모님이 되셔야 되고, 또한 수익자는 그 보험료를 냈던 자녀가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법정 상속인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풀어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보험금이 자녀 또는 자식들에게 쫙 뿌려집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주고 싶다고 한다면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법정 상속인 그러면 다 나눠갖게 되죠. 특히나 상속 증여뿐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보험금을 우리 아이 또는 와이프에게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상속세 플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험을 활용하실 땐 계약자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수익자를 법정 상속인보다는 지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계약자 이름은 자녀인데 실제로 돈은 부모님이 내신다. 나중에 이것도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통장 주인도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이겠죠. 이것도 자녀가 돼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좀 어느 정도 문제는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사례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오늘 사례처럼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이나 병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뒤늦게 보험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위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실제 사례자 분들을 만나보면은 50대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때까지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해 보면 일단 보험 자체도 한두 개가 아닐 뿐더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장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면은 일단 조정이 필요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료보다 일단 비싸게 보험료가 책정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앞으로 내셔야 될 납입 기간까지 그리고 총 납입 보험료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이러한 분들께서는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보장 시기와 보장 금액을 설정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혼자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함께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 이러한 분들은 본인이 직접 피부로 느끼신 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시려는 이런 의도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분들에서 일부이신 분들이 가끔 계신데 이러한 분들 확인해 보면 일단 본인의 병력에 대해서 제대로 100% 고지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숨기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이유는 병력에 대해서 다 고지했을 경우에는 일부 보장에 대해서 부담보가 잡히거나 아니면 크게는 보장이 아예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험료가 할증되어서 기존에 생각했던 보험료보다 더 증액된 보험료를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러한 경우에는 정작 나중에 내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될 시기에 문제가 생겨서 보험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시고 강제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병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숨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말 문제가 있으시다, 어려우시다고 느껴지시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0대 부부의 보험 점검 해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재무와 보험 고민 해결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요. 지금 바로 023-2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하면 보시고요. 실시간 상담 시작해 볼게요. 네, 실시간 상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문자 상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4522님이시네요. 1,000만 원짜리 상해 의료비를 갖고 있는데 5천만 원짜리로 바꾸는 것이 맞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상해 의료비의 진단금을 좀 높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상해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가입하신 보험 같은데요. 일단 기존의 실손 의료비와 현재 실손 의료비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입 금액부터 차이가 나는데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아니면 5천, 3천 이러한 경우에 가입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전의 보험의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0%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0% 그리고 현재는 20%의 자기 부담금이 존재하고요. 갱신 시점도 이전에는 5년 갱신이었다가 3년, 1년으로 현재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1천만 원짜리 상해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점과 그리고 교통사고나 산재 처리 시에 50%까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단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상해로 만약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다. 그럴 경우에 1,000만 원이 정말 충분할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충분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증가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1,000만 원이라는 보장 금액은 내 미래에 다쳐서 입원했을 때 그 금액들을 모두 충당하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1,000만 원짜리 상해 의료비도 좋겠지만 다시 한번 5,000만 원 지금 보장 금액으로 더욱더 넓혀 있어서 조정을 하시는 것도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게 되면 이 상해 의료비 1,000만 원은 부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금을 더 높이시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9667님이시네요. 실손 의료비 특약이 있었는데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단독 실손 보험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실손 의료비를 특약으로 하느냐 아니면 단독으로 가입을 하느냐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보장 내용은 딱히 차이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구성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주의하실 건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 많이 취급하죠. 이 실손 의료비 보험 같은 경우는 암진단금, 뇌졸중, 급성신경색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특약으로 붙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실손보험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손 의료비 자체가 주계약인 단독 실손보험이 아니라 그 손해보험에서는 일반 상해사망 같은 기본계약이라는 걸 붙여서 특약으로 붙이거나 또는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이라든가 정기보험에 이런 실손 의료비를 특약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단독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 30대 같은 경우는 한 10,000원, 15,000원, 그리고 40대, 50대가 돼도 한 15,000원에서 아무리 비싸도 한 20,000원 정도면 대부분 다 해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계약이 아닌 일반 상해사망이나 종신, 정기보험 같은 주계약이 따로 붙어버리면 적게는 4, 5만 원, 많게는 실손 의료비 하나 가입하려고 물어봤더니 7, 8만 원, 10만 원씩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실손보험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올라가는 갱신형 보험을 어디선가 해지를 해주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가입할 때부터 비싼 보험료, 이 만기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실손 의료비는 만기가 없죠. 대부분 100세 만기로 되어 있거나 길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까지도 올라가는 보험료 계속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만 주의하시면 크게 가입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5642님이시네요. 생명보험사의 입원 수술비가 실손보험보다 나은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생명보험과 실손보험 둘 중 입원 수술비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일단 이 생명보험의 입원 수술이랑 손해보험의 실손의료비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는 뭐가 좋다고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생명보험에서 입원 수술 특약은 정액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입하시게 될 경우에는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특약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이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회사의 상품을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고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보장 금액도 2배나 3배로 그리고 100세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특약들이 존재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 또한 마찬가지로 비례형으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변동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에서의 입원 수술 특약보다는 일단 보장 범위도 더 넓을 뿐더러 그 다음에 실제 사용된 비용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통해서 비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서 보장을 잘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니까요. 잘 조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은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023153-2669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